네, 우여곡절 끝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인데요. 너도 나도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건만 모두 5건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낸 데 이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다음에 고발인인 민원연, 여기에 또 다른 시민단체 한 곳, 거기다가 한동훈 검사장까지 소집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고발인이죠. 민주언론 시민연합, 줄여서 민언연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언연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대호 변호사 연결해서 민언연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 현상에 대한 민언연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련 고발 대리인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대호 변호사입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지 곳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체가 5곳인데요. 네네.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사건 관련자들 전원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지난 6월 19일 피해자인 이동재 기자가 진정을 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이 내려지면서부터 사실 촉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동재 기자의 요청에 따라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이제 이철 전 대표 쪽에서는 일종의 맞불을 놓기 위해서 6월 25일에 수사심의위원단 소집 신청을 했고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를 통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무산되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신청해서 네.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 고발인들까지도 전부 소집 신청에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많은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게 된 것은 뭐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번 사건이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부의심의위원회가 어제 이동재 전 기자가 요청했던 소집 신청은 안 받아들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네네. 하십니까? 사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철 전 대표가 신청을 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예. 그리고 그 절차에서 이동재 기자와 같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굳이 중복해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결정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하나의 절차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 심의위원회 결정이 뭐 부당하다거나 뭐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원연에서 신청한 것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도 뭐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예. 심의 운영 지침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소집 신청권자들을 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관 고발인이라든가 피해자나 고소인, 피해자 그들이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철 전 대표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명문 규정만 놓고 보면은 고발인에 불과한 민원련이나 혹은 법세련이었나요? 네. 이런 시민단체들의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단위가 부의심의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어제 네, 이제 맞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린 거고 여기서 이종재 기자 쪽이 요청을 했던 소집 신청을 안 받아들인 건데, 근데 네. 안 받아들인 이유를 밝히면서 사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에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어떤 소집 신청 절차가 아니라 그냥 민원연도 그럼 거기, 그러니까 그 이철 전 대표 쪽이 이제 그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수사심의위원회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사건 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관련성이 있으면은 모두가 뭐 의견 진술을 하거나 뭐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또 한정이 예, 됩니까? 예, 그래서 고소인, 기관 고발인, 피해자 그들이 대리인, 변호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고발인 입장에서는 사실 사건 관계인이라는 표현에 딱 맞다고 보기엔 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네. 이번 신청에서는 신청 자체를 통해서 사건과 관련된 여론을 좀 환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향후 소집될 위원회에서 민원련이 뭐 법무 규정에 딱 맞는 그런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원련은 어쨌든 고발인인 것이고 고발인 네.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민원련 신청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눈길을 끄는 게 한동훈 검사장이 소집 신청을 낸 건데요. 같은 검찰 조직에 몸담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팀의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소집 신청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네.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상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이자 반발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한동훈 사실 민원을 측에서 최초 고발장을 제출할 때는 성명 불상의 검사라고 해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피해자로 신분이 좀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6월 26일 6월 말경에 이제 피해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위기의식도 작용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일단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그럼 수사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까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피해자 조사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공정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좀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전에 수사가 진행되어 온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동재 기자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예. MBC 측이나 이런 혹은 제보자 X라고 특정되는 그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 이동재 기자나 아니면 채널A 관련 기자들에 대한 조사만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한동훈 검사장의 이번 신청 또한 역시 그러한 점들에 근거해서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자기 방어권은 당연히 권리이고 그걸 행사할 수 있는 네네. 자유는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좀 이제 그 정합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사건은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제 양측 당사자의 주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피의자들의 주장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고요. 네. 이철 전 대표에게 먼저 접근해서 네.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 제보를 요구한 것은 어쨌든 채널A의 이동재 기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공작이 아니라 현직 고위 검사와 그리고 유력 언론사 기자가 결탁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철 대표를 협박해서 비리 제보를 유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네.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충실한 설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팀에서 정치 공작 주장에 대한 어떤 그 조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쨌든 수사 불공정에 대한 논란은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어쨌든 수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덮어두고 한쪽 주장만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법률 대리인이시잖아요, 민원연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민원연이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때 네. 입회하셨습니까? 네,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의 포인트라든지 검찰 수사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충 그 짐작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중간 평가를 한다면? 사실 제가 그 고발인 조사 입회를 했던 것은 최초 고발장을 제출했던 4월달 이후에 이제 4월 말경에 이제 받은 초기군요, 것이고 초기. 그 이후에 제가 고발인 조사를 추가로 받지는 않았는데 예. 지금 사실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네.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심의위원 신청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좀 생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고발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속속들이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좀 알기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 그리고 최초 고발장을 제출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증거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거나 또는 뭐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는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은 예. 이미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인데 이 정진웅 형사 1부장이 얼마 전에 이제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보면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이거라면 거의 수사가 지금 막바지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거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뭐 진행한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있었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심의위원회 소집이 이미 결정이 나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심의위원회 결정을 뭐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조사도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소에 나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저 혹시 지금 그 이철 대표 쪽이 그 신청해서 소집하기로 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제가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일정을 확정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 운영 지침에서도 그런 날짜나 일정들에 대해서까지 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선례를 좀 살펴보면서 어느 네. 정도로 진행될 것인지 좀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6월 11일에 이제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었고 네. 한 보름이 경과한 6월 26일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사건 관계인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을 한다면은 예. 최소한 보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를 언급을 했으니까 관련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면 사실은 이재용 여보세요? 네네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이게 좀 약간 울리고 있는데요. 아니면 이게 좀 그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수사심의원의 결정이라는 게 이게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면은 사실 논란이 생길 여지도 없을 텐데 네. 이게 사실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수사심의원의 결정이 일단 내려지게 된다면은 어쨌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소집된 위원회에서 절차를 따라서 이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뭐 위원회 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권고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거고요. 예. 그리고 위원회 결정에 어느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관련해서 논란이 뭐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검찰의 결정과 수사심의의 결정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뭐 이전 결정은 대부분 검찰이 수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결정의 경우에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면은 이를 뭐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이동재 전 기자 쪽이 요청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네. 한동훈 검사장이 그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전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동재 기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때로부터 뭐 그렇게 긴 시일이 경과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동재 기자나 한동훈 검사장이나 사실상 동일한 피의자 신분이 있고 그리고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이미 심의위원회 동일 사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돼 있었다는 사유는 뭐 동일하기 때문에 예. 뭐 한동훈 검사장의 신청만이 뭐 따로 받아들여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두고 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만 5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튼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첫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발했던 민원연의 법률 대리인이죠. 이대호 변호사였습니다.